금융시장 위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있지만 우리 홍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것은 금융시장은 일반인들이 느끼기 전에 한 5, 6개월 전에 먼저 발생을 하거든요. 미래에 움직일 것을 미리 땡겨서 지금 가격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2008년에 비슷한 모양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하는데요. 뒷배경에는 금융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모든 것들이 금융으로 표현됐을 뿐이다. 더 큰 내상을 입었는데 우리가 안 보였던 거죠. 그게 1번이 부채입니다. 우리가 한 25년간 빚내서 계속 집을 사는가 뭔가 사왔죠.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지금이 나라가 생긴 일에 빚이 제일 많습니다. 성장률이 좀 떨어지고 어려웠는데 빚내서 자꾸 소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사라지니까 이제 더 이상 빚을 늘리기에는 우리가 견딜 수 없다.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2022년 전 세계가 엄청난 투기를 해서 4, 50년 지나면 역사책에 그렇게 실릴 겁니다. 더 중요한 것 중에는 미중 패권 전쟁이 있죠. 중국이 너무 커져버리니까 미국이 누리는 패권국의 위치를 중국한테 뺏기게 된 거죠. 슬슬 이 펜스 담벼락을 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동안에 누적됐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함부로 확 나오는 초엽이다. 우리 금융만 보면 안 되고 그 이상도 봐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지금 경제 또 경기가 바닥이다. 근데 이게 바닥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냐. 순서가 있어요. 주식이 제일 먼저 바닥을 잡고요. 주식 채권이 바닥을 잡은 다음에 원자재라든가 식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부동산이 제일 마지막에 바닥을 잡더라고요. 근데 부동산이 이제 하락을 시작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개솔린 가격하고 바이든 지지율하고 정확히 반대로 움직입니다. 똑같아요. 비율까지도. 사우디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름 좀 생산해 주세요. 미국이 숙인 거고요. 중국에 25% 관세를 줬는데 그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관세를 좀 깎아볼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 정도로 힘이 없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뭐 이러죠. 중국이랑 손 끊고 우리 미국 붙어갖고 살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까지는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다는 거죠. 코로나 충격에서 서서히 회복 중이던 세계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원인은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인한 이 정세 불안정, 그리고 공급망의 차질, 이런 이유 때문이죠. 또 세계 기업의 순이익이 6분기 만에 처음으로 악화됐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온갖 악재가 첩첩산중이 쌓여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와 경제를 담는 새로운 지식 플랫폼 메디치고라 진행을 맡은 민 소장 민경주입니다. 국내 증시의 어떤 상징 같은 삼성전자 주가가 두 거래일째 지금 5만 원대 진입해 있습니다. 진입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빠져 있는 거죠. 그렇죠. 주주가 500만 명인데요. 한국 사람만.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시장과 부동산 어떻게까지 번져나갈지 매우 걱정입니다. 세계를 알아야 똑똑해지고 경제를 알아야 내 통장이 든든해진다. 함께 진행을 맡고 있는 매대표 김현종입니다. 요즘에 이 세계 경제, 한국 경제에 관련한 뉴스들을 보면 분석은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10만 전자 간다고 말했던 전문가들 다 어디 갔느냐. 답답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이런 때일수록 냉정하고 좀 현실적인 시각과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모실 분도 이제 그런 몇 년 전부터 그렇죠. 그 어떤 경보를 발령해 왔는데요. 제가 요즘 그 몇 년 전에 나온 SBS 드라마 스토브 리그를 다시 보고 있는데 거기 나오는 그 백승수 단장 같은 그런 냉철하고 현실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정말 이 정치 경제계의 백단장 같은 분을 오늘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가 전 미래셋 대표이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역구가 세종특별시죠. 홍성국 의원님 모셨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홍성국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예. 홍 의원님은 제가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도 저하고 메디치 저자로서 맞습니다.
한 10년 정도 교류를 해왔죠. 저희와 함께 책을 5권 쓰셨는데 5권이나 예, 예. 아마 그 편수로 치면, 그러니까 종수로 치면 최다 저자입니다. 판매량에 있어서는 강원국 저자에 이어서 두 번째. 두 번째. 예. 어쨌든 기회가 이 최소한 빌딩 5층짜리에 한 층 정도는 기여하신 거네. 그렇죠. 근데 제가 특히 우리 홍 의원님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5권 중에 책은 이제 제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2권은 제목이 확실히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생애가 일본된다. 는 책이 있었죠. 네. 여기서 세계와 일본이 각각 함의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본이라는 건 고령화, 뭐 저출산 속의 선진국을 상징하는 거고, 그래서 이대로 가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일본 같은 상황에 빠질 수 있다를 이미 홍 의원님 그게 한 7년 전쯤 나왔죠, 그 책이? 8년 전에. 8년 전. 네네. 마지막 작품, 저는 사실 우리 홍 의원님을 좀 더 저자로서 만나고 싶었는데, 마지막 작품이 바로 오늘 아마 언급이 많이 될 것 같은 수축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섬 사회의 초입에 서 있다는 게 이제 이 책을 저술할 때의 이제 홍 의원님의 시각이었죠. 하여간 이 스튜디오의 이 건물 지분의 상당 부분을 벽돌을 쌓으셨다. 그래서 잘 오늘 대접을 해드려야겠네요. 예, 바로 요 앞에 있는 책입니다. 먼저 소감부터 한 말씀.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정치에 들어간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네. 지금 사실 이 정치인이 시장이라든가 경제 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도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최근에 계속 어딘가 대화를 좀 해야 되겠다. 큰일이 나고 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계획 한 달 전에 또 오늘 드리는 말씀 한 달 전에 똑같이 했을 텐데, 그때 좀 나올 걸 하는 이런 생각이 그때 들고. 선거가 있었잖아요. 예, 지방선거 때문에 이제 제가 그걸 못했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바로 지금 베트남을 다녀오시고 귀국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들었어요. 네. 베트남에 왜 다녀오셨어요? 올해가 한 베트남 수교 30주년이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류가 없었는데 교류가 열리면서 베트남 학자들하고 베트남의 미래, 한 베트남과의 어떤 미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고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호평을 받았던 게 한국은 스마트한 국가고 베트남은 다이나믹한 국가인데 우리 양국이 협력해서 스마트와 다이나믹한 양국의 공통의 방향으로 가자. 그랬더니 좋은 말이라고. 오늘 이 프로그램의 제목을 직접 정해 주셨어요. 제목이 뭐냐면 대전환의 소용돌이 속에 진입하는 세계 중심을 잡아야 한다. 이런 제목을 직접 정해 주셨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정하셨습니까? 그 놀이기구 중에 놀이공원 가면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서 위에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돈을 내고 들어가면 이제 주변에 쭉 앉아 있죠. 흔들리다 보면 막 사람들이 흔들리는 그 자체로 재미를 느끼고 있지만 그게 계속 그걸 세상으로 놓고 보면은 정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적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중심을 지금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있게 되면 또 이런 위기가 또 한국이나 또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고요. 네. 이제 본론에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세계 경제와 정세 자체가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일단 원인 부분을 좀 여쭤볼게요. 금융시장에 지금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연일 엄청난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금융시장 위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있지만 우리 홍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것은 어떤 걸 가지고 계십니까?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
특정 부분에서 시작은 되지만 그러한 위기가 이렇게 확산이 되죠. 대부분의 경우는. 그리고 위기는 위기끼리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기를 단순한 금융시장의 위기로 우리가 지금 겪고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가 나오는 것이고 금융시장은 일반인들이 느끼기 전에 한 5, 6개월 전에 먼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융이 어려운 게 항상 미래를 보고서 미래에 움직일 것을 미리 땡겨서 지금 가격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벤처기업 주식이 지금은 돈도 못 버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미래에 많이 벌 것을 미리 땡겨서 지금 가격에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집을 살 때도 그러죠. 뭐 단독주택이나 뭘 사도 일로 GTX가 혹시 지나갈까? GTX D 노선이 지나가나 아니면 고속도로가 지나가나 지금은 없잖아요. 근데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그 아파트 가격이 움직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미래의 변화가 총체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건데 지금들 전부 다 이제 이걸 금융위기 중심으로 많이 보고 있지만 또 2008년에 비슷한 모양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하는데요. 그런 금융위기는 뒷배경에는 금융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모든 것들이 금융으로 표현됐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기관 출신이고 금융을 30여 년 했지만 이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많은 분이 이러시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 크게 붕괴됐고 그래서 좀 회복되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와서 공급망이 무너지니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려서 채권값 떨어지고 돈 구하기 어려워지고 주가 떨어진다. 이게 일반적인 분석이잖아요. 네.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잠시 잊혀졌지만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 다 망한다고 했어요. 모든 언론이. 그러다 코로나 오니까 다 잊고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가니까 그 뒤로 돌아가는 것뿐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연장선인데 코로나 때문에 상처를 더 많이 입었습니다. 더 큰 내상을 입었는데 우리가 안 보였던 거죠. 그게 1번이 부채입니다. 20세기 들어서요. 아마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도 빚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IMF 외환위기 때부터 아마 빚내서 집 사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럼 우리가 한 25년간 빚내서 계속 집을 사는 거 뭔가 사왔죠.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지금이 나라가 생긴 일에 빚이 제일 많습니다. 어떤 나라는 국가의 빚이 많은 나라 있고 어떤 나라는 가계의 빚이 많은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는 기업의 빚이 많은 나라. 이거 성격이 틀린데 빚은 어느 나라나 나라가 생긴 일에 제일 많다.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 성장률이 좀 떨어지고 어려웠는데 빚내서 자꾸 소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해 왔다라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인구가 선진국들은 줄고 있잖아요. 인구 줄죠. 환경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지금 돈을 마구 써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전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새로운 기술이 오니까 인간의 노동력을 기계가 대체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노동력이 또 남아 돌아가고 이 상황이 20여 년간 계속 누적되어 걸 빚으로 이렇게 막아왔던 거죠. 그러다가 2008년에 너무 갑자기 빚이 너무 많이 늘었네 하고서 한번 오르륵 무너졌던 거죠. 그리고 다시 또 빚을 또 늘려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는 어마어마하게 늘려고 그래서 코로나가 사라지니까 이제 더 이상 빚을 늘리기에는 우리가 견딜 수 없다. 이게 모든 것의 어떤 가장 기초적인 그런 측면이고요. 이 과정에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우리나라 강남의 평당 1억 하면은 사람들이 별 요즘은 감흥은 없어졌는데 1억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거 요만한 게 1억이더. 근데 우리는 관성적으로 그냥 그런가 보다. 잘 모르는 암호화폐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어마어마하게 몇백 벌로 했다 하지 않습니까? 주식도 역시 마찬가지고 주식하려면 공부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고 제가 30몇 년을 해도 진짜 모를 게 주식인데 어느 날 유튜브 한 2편 보고 그냥 투자하고 그랬잖아요.
아마 한 4, 50년 지나면 역사책에 그렇게 실릴 겁니다. 2022년 전 세계가 엄청난 투기를 해서 역사적인 투기 뭐 많이 들어보신 튜리버블이라든가 1920년대 엄청난 그런 거라든가 뭐 이런 내용의 사례로 아마 지금이 저는 실릴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과정 속에서 더 중요한 것 중에는 미중 패권 전쟁이 있죠. 이 패권 전쟁이 뭐냐면 살기가 어려워지고 선진국 혼자 이제 과거에는 미국이 압도적인 위치에서 중국도 같이 와도 우리 같이 살 수가 있었는데 중국이 너무 커져 버리니까 미국이 누리는 패권국의 위치를 중국한테 뺏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양쪽이 싸움을 벌여온 지는 벌써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낀 게 한 4, 5년 정도 된 거죠. 보니까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한 지 꽤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이 펜스 담벼락을 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채 경제가 뻥 하고 지금 터지게 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게 되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 시스템 전체가 아마 이번에 쉽게 얘기하면 나사가 막 풀면서 흔들흔들해지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는 초엽이다. 지금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를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우리가 코로나19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이미 예견됐던 상황들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상황적 이유로는 부채 경제의 어떤 한계, 그다음 두 번째로는 자산 시장의 어떤 비이성적인 과열, 세 번째로는 수축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의 미중 패권의 어떤 전쟁, 이 세 가지를 지금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구조적인 이유에서 이 전 세계가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간의 대결이 이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복잡하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뭐 이유를 건너서 우리의 삶의 밥상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회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의 구조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인 울리백이라는 사람이 위험사회라는 개념을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요. 한 20여 년 전에 그랬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그리고 경제가 발전해서 우리가 편리해진다는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위험이 많이 증대된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상호 의존성이라는 거죠. 우리만 더 잘 살 수도 없고 딴 나라도 잘 살아서 함께 이렇게 꽉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중 관계가 나빠지면은 밥상 물가가 올라가죠. 왜 김치 중국에서 다 수입하는데 중국과 관계가 나빠지면은 뭐 이런 현상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핸드폰 하나를 만들어도 여러 나라의 부품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애플이 어렵게 되면은 애플만 어려운 게 아니라 중국의 홍하이 정물도 어려운 거고 우리나라 디스플레이하는 LG 디스플레이도 어려운 거고 반도체가는 삼성전자도 어렵다시피 세계가 너무 이렇게 꽉 상호 의존적이라는 인터디펜던트하다는 거죠. 상호 의존적으로 엮이게 되면은 작은 어떤 변화라도 한순간에 확 퍼진다는 거죠. 요거는 우리 21세기 사회가 앞으로 이제 극복하기 어렵다? 극복하기 어렵다? 이걸 상수로 놓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물가가 올라서 이런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에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야 되고요. 그렇게 되니까 과거랑 틀린 게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은 더 밀접해졌죠. 그래서 우리 가상자산 뭐 이런 암호화폐 매매하시는 분들은 전 세계인이 같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잠도 안 자고서 계속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거기서는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주식도 지금은 이제 완전히 뭐 24시간 같이 하고 있고요. 채권도 그렇고요.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전문가들 되게 웃기는 게 한국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큰 그림은 미국 부동산 시세랑 방향성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상황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채가 많이 늘고 부채가 늘어나는 동안에 비이성적으로 너무 많이 자산 가격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누적됐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한번에 확 나오는 초엽이다. 우리 금융만 보면 안 되고 그 이상도 봐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지난번 쓴 수축사회 책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이제 이 비슷한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점점
정교해지고 하나라도 실수하면은 타격, 차질, 마이너스로 오는 이 굉장히 힘든 사회거든요. 그 새로운 개념으로 내놨던 네네. 수축사회와 지금의 현실 인식 연결지어서 좀 한마디 좀 해주시죠. 수축사회는 뭐 흔히 우리 좀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개인인데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환경오염, 기후위기라는 게 매일매일 우리가 겪다 보니까 개인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갑니다. 어느 집에 가도 공기청정기가 좀 다 있고 면역력이 나쁘다니까 면역력 강화 약도 좀 먹고 또 우리가 발전도 싼 원자력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고 돈을 안 쓰던 돈을 막 쓰는 거죠. 그런데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줄었죠. 올해가 25만 명 출생이 지금 깨질 위기에 와 있다고 지금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인구가 감소하는데 인구는 어떻게 보면 또 구매력이에요. 뭔가 살 수 있는 돈 쓰는 사람. 그렇죠. 안 쓰는데 돈을 쓰고 돈 쓸 사람은 주는데 과학기술 발달해서 공급은 확 늘어버리니까 모든 사회가 공급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파이가 줄어드는 거. 나한테 가져가는. 요게 수축사의 아주 가장 단순화된 개념인데요.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게 더 심해졌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환경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인구 증가율은 더 떨어졌고요. 기업들은 빅테크라고 하면서 많은 사회가 이제는 자영업까지도 큰 기업들이 다 들어온 거죠. 지금 배달을 통해서건 아니면은 우리 대형 할인마트들이 더 활성화되고 온라인을 통해서 다 들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미래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사회죠. 과거에는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미래가 더 행복할 거라고 봤는데 지금은 미래가 더 불행할 거라고 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지는 이 역사적인 전환점을 제가 수축사회로 봤던 건데 딴 거는 차이 날 거 하나도 없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이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다. 그리고 쓸만한 조치를 코로나에 썼어요. 구조적인 걸 안 쓰고 돈을. 우리도 아마 한국이 한 200조 정도 쓴 것 같아요. 코로나로 나가는 데 있어서 GDP 한 10% 썼다라고 보게 되면은 딴 나라도 다 그 정도 썼을 겁니다. 근데 그 돈으로 뭘 했어야 되냐면 수축사회를 풀기 위해서는 저출산 대책에 돈도 좀 더 썼어야 되고 그리고 양극화 해소에 대해 돈도 좀 썼어야 되고 그다음 환경 부분에 돈을 썼어야 되는데 거기도 별로 안 쓰고 전부 다 이 코로나 극복하기 위한 비용으로 너무 많이 써놨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코로나 끝나면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영업자들은 죽으면 코로나 끝나고 나서 6개월 지나면 된다. 왜? 코로나 때 정부에서 재난지원 계속 줬어요. 그리고 뭐 세금도 깎고 어떤 식으로든지 지원이 다 있었는데 코로나가 지나고 그게 끊어지면 그게 딱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 진짜 위기가 온다. 네, 왜 6개월이냐면 이제 그게 보복 소비라는 게 있죠. 아마 요즘 시청자 여러분들 모임 되게 많을 텐데요. 장사 잘 돼요. 예? 술집이고 다 식당이고 잘 되는데 6개월 정도는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모임도 할 만큼 하고 그러면서 많은 자영업자들 중에서 잘 되는 데는 굉장히 뭐 계속 잘 되겠죠. 그렇지만 평범한 데는 이미 다 무너져 가고 있고 이 상황에도 보복 수입이 안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는 거죠. 사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이 자영업자들이 이번에 못 살겠다. 방역 조치나 대체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했단 말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자영업자의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답은 모르지만 어느 나라는 이제 소비가 디지털화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시대죠. 그리고 특이하게도 우리나라가 이 배달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세계적인 배달 국가가 됐죠. 그리고 온라인 소비가 한국처럼 빨리 늘어가는 나라가 없고 저희 같은 60대 전후에 계신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주문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 한국 정도입니다. 딴 나라에서 60 넘으면 잘 못해요. 그런데 이 자영업자들이 이제 두 가지로 보여야 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안 된 부분이 있고 이런 소비의 디지털화서 분해해서 보여야 되는데 소비의 디지털화는 양극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영업을 디지털로 하는 회사들은 오히려 큰 돈을 벌고 평범한 이거는
망해가는 거죠. 지원은 나름대로 했지만 정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허겁지겁 하다시피 경험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중앙부처가 반대를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 하기가 어렵고 국회의원이라고 해봤자 국회의원은 돈 얼마 이거 주면은 나중에 세세적인 부분도 행정부에서 하는데 이 부분이 좀 미흡했던 점은 인정은 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우리의 소비 패턴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도 지금부터 이번에 우리가 나타나는 이 지금 대금융의 격변기 세계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다시 또 바뀌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수축사회라고 방금 예칭하셨던 부분 중에 사실 일본을 많이 예로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출산율만 놓고 보면 일본은 1.31명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0.7대. 이건 뭐 전 세계 한 명 이하는 우리가 최초로 진입했고 OECD 국가 중에도 뭐 유일한 국가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축사회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좀 다시 한번 조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정치가 됐건 사회 리더들이 너무 작은 이슈에 집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산율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반만년 역사 동안에 인구가 계속 늘었는데 이제 단군 할아버지한테 큰 죄를 진 거죠. 처음으로 우리 스스로 인구가 줄고 올해가 이제 3년째 줄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결국은 모든 사회 지표는 출산율로 아마 대표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GDP 성장률보다 더 중요한 게 그렇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새 정부가 됐건 우리의 리더 계층들이 한국의 장기 전략,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경세가, 세상을 경영한다는 큰 그림에서 국가 전략을 저는 다시 짜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일본의 사례는 뭐냐면 일본이 국가 전략 없이 30년간 헤매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 뭐 도장 찍는다고 도장 문화 때문에 안 되고 아직도 팩스로 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국가 전체를 바꾸기 위한 진짜 중요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의 생존과 관련된 논의가 지금은 더욱 활발하고 더 많이 고쳐가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삼국지에 보면요. 적벽대전 아시죠? 네. 적벽대전을 앞두고 제갈공명하고 그 주요하고 손바닥에다 불화자 써가지고 딱 까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조 군사를 불로 퇴치하겠다 했는데 화공을 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계략을 써서 조조 군사들이 이제 배를 다 묶어놓게 만들었죠. 그게 이제 연환계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번 그 불화살로 공격을 하니까 그 배가 다 타버렸는데 우리가 세계화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편해지고 조조 군사들이 그 배 위에서 뭐 말 타고 훈련하듯이 이 배들을 다 묶어놓으니까 편해지긴 했지만 사실상 그리스 지방은행의 부도에서부터 시작된 게 2008년 금융위기 아닙니까? 한국에 있어서는. 이 시기에도 여전히 동맹이나 연맹의 의미는 여전한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미국은 자꾸 우리 보고 뭘 같이 하자고 그러는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미국이 동맹을 맺고자 하는 이유는 미국 혼자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동맹이 필요해진 거죠. 혼자 힘으로 다 될 경우는 그런 필요가 없을 겁니다. 60년대, 70년대 같은 경우가 될 거고요. 미국의 또 어려운 점을 얘기하면 또 끝이 없지만 미국의 힘은 약해지고 있는데 패권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미국이 가지는 엄청난 이익이 있는 거죠. 미국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뭐 4%인데 전체 에너지의 25%를 쓴다든지 뭐 알잖아요. 그다음에 기축통화 달러를 유지함에 따라서 뭐 얻는 세뉴리티 이펙트라고 하는 뭐 이런 엄청난 미국이 그 이익을 상실을 하게 된 게 가장 큰 이유죠. 그래서 오바마 때부터 이게 시작이 됐던 거예요. 피보트 아시아 리밸런싱에서 중국을 이렇게 포위해 왔던 거죠. 중국을 현찮게 봤는데 이게 뭐 매년 뭐 두 자리로 성장하다가 줄어도 7% 되니까 겁이 났던 거죠. 그래서 이미 전쟁은 꽤 오랜 동안 지속이 됐는데 이제 냉전 시대의 논리는 군사력 갖고 그랬는데 지금 경제력, 과학기술력이죠. 이 측면에서 동맹이 있어서는 안 되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고사시켜야 되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약화시켜야 되는 이
피할 수 없는 승부가 지금 10여 년째 벌어지고 있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긴장선상에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늘부터 언론에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여기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한국전하고 비슷하다. 1950년. 그때는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쟁이, 그 군사력의 대리전쟁이 우리 한국전쟁, 6.25 전쟁이었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국과 미국이 싸우고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게 대리전쟁의 양상을 띠고, 이런 건 앞으로 수도 없이 많이 나올 거로 봅니다. 이게 단순한 전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술 표준을 놓고 싸운다든가, 환경을 놓고 싸운다든가 해서 전선이, 과거의 한국전쟁은 총 쏘는 전선이 하나였는데, 지금 전쟁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서 그만큼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세계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경제나 금융도 상당히 어려워지는데요. 지금까지 세계화라는 것은 이런 거죠. 이마트 가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싼 물건을 살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러면서 양쪽에다 블록으로 갈라지게 되면은 건너편 블록에 있는 것을 갖고 올라가면은 이미 중국 제품이 미국에 관세를 25%나 해놓은 거예요. 중국 제품이 미국에서 제일 싸지가 않아졌죠. 25% 일단은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으니까요. 그러면 딴 걸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마트 가면, 대형 할인마트 가면 세계에서 제일 싸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 자체가 우리의 삶 속에 미중 갈등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화 초기 국면에서는 게임이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서로 게임, 경쟁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가장 좋은 거는 파이가 커지는 게임. 커지는 동안에도 내가 많이 먹으면 상대가 조금 덜 먹는 이런 게임이, 이게 세계화고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완전 제로섬이에요. 내가 100만큼 더 먹으려고 하면 상대편이 100만큼 잃어야 되는. 그러니까 국가 간의 관계도 굉장히 치열해지고 난타전 있고, 국가 정상끼리 말하는 거 보면 외교적 수사는 없습니다. 요즘 보면 막 옛날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뒤에서 하던 아이들의 얘기 같은 그런 말들을 막 해줄 정도. 그건 제로섬이거든요. 왜냐면 과거에는 내가 싸워서 져더라도 지면, 이기면 내가 100을 먹는데 지면 30을 먹었다 이게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이기면 100을 먹지만 지면 100을 잃어버리는 그런, 이게 제로섬이고요. 우리 사회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사회의 어떤 특성이고요. 근데 앞으로는 이 파이가 만약에 블록화되면은 자유민주진영은 기존의 공산권, 중국을 포함한 여기로 완전 배제했을 때 하면 파이가 더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세계화라는 거는 플러스섬 게임. 파이가 더 커지고 물가는 떨어지고 뭐 제품은 더 좋아지고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 이제 블록화 초기 현상에서 제로섬 게임이다. 그러면 지난번 수축사에서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마이너스섬 게임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우리가 서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그거는 세계 전체적으로는 아직은 인구도 늘고 과학기술 발달하면서 새로운 수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산업인 경우, 어떤 영역은 이미 마이너스 섬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섬유 산업 같은 거는 완전 마이너스 섬이고요. 우리 입장에서 중후장대형 산업, 한국이 자랑하는 중후장대형 산업들은 세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매출이 전년 대비 코로나와 무관하게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런 산업도 있는 거죠. 우리 자영업도 마이너스 썸으로 보여야 되고, 국가 간에도 어떤 나라는 항상 승리하고, 그 국가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게, 미래 전략을 잘 세운 나라, 제가 보면 별로 안 보이거든요. 딴 나라도 비슷해요. 우리랑 허겁지겁 있는 거죠. 어느 나라는 정치인들이 멀리 못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해결하다 보니까 딴 나라도 그렇지만 그래도 좀 독일처럼 좀 잘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간에 이 격차가 더 확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미국 주도의 경제동맹, 경제연합체 같은 데 들어가면 오히려 우리한테는 시장이 더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플러스섬 게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한국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뉴스 보고 그러셨을 겁니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라가 생긴 이래로 중립국이었잖아요. 중립국들 다 미국 편으로 다 돌아버렸거든요. 그 동유럽 같은 데도 폴란드 같은 데는 아예 이제 우리 어정쩡하게 안 있겠다. 이를 들어오면 된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수출에서 이머징 국가라고 하죠. 그들 개도국인데 그 공산권 포함해서 우리나라 수출이 매우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이런 중국이랑 손 끊고 우리 미국 붙어갖고 살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까지는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다는 거죠.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우리가 공산권 수출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예요. 제도나 그렇죠. 그런 나라에 있는 상태에서요. 우리 쪽에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보통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도체 중에서 저급 배터리는 급이 낮은 배터리는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요즘 우리가 차 하나 주문하면 거의 1년 걸리잖아요. 국회의원인 저도 차를 고장나서 도저히 못하겠어서 그 전시된 차를 샀을 때는 1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어쩔 방법이 없어서요. 이게 공급망이 한번 붕괴돼서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려면 시간이 그렇게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공장도 새로 지어야 되는 거고요. 새로 짓고 기술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진영이 확실하게 재편이 돼서 옛날 냉전 시대와 비슷한 이런 어떤 경제 체제가 된 다음에는 우리가 매우 유리해지겠죠. 근데 지금 그 얘기하려면 10년도 훨씬 더 걸릴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징어 게임을 보면 지금 동맹이라는 말이 참 저는 낡은 잔재라는 게 456번이 결국 마지막에 살아남긴 하지만 그 중간 게임에 얼마나 많은 서로 협업을 합니까? 결국 협업을 하다가 상황이 바뀌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튀잖아요. 미국이 한번 보세요. 사우디를 그 언론인 그 살해해가지고 사우디를 얼마나 왕세자를 만나지도 않고 바이든이 외교적 압박을 했는데 최근에 다시 그 어떻게든 사우디와의 관계를 복원하려고 하고 있고 인도를 뭐 인도 태평양으로 뭐 끌어들여서 되게 했다가 요즘 인도가 또 전략적 선택을 통해서 러시아를 또 선택해서 이 석유 수입이라는 이 틈새에 또 간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미중 패권이든 미국과 러시아의 패권이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아니면 MMO 전략을 하는 나라들에게 양쪽 진영 모두 끌어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거잖아요. 사실 문재인 정부가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예고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전략 속에서 MMO 전략을 했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미일 뭐 한국 동맹 체제에 우리는 축으로 들어가겠다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걸 경제적 관점, 지경학적 관점 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거죠. 모호해서 잘 모르게 한다고 하는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게 우리의 숙명과 같고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미중 패권 전쟁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전선의 빈틈이 너무 많은 거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의 개솔린 가격하고 바이든 지지율하고 해서 정확히 반대로 움직입니다. 똑같아요. 비율까지도. 그러니까 개솔린가가 올라가면 바이든 지지율이 딱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의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본인의 이건 흔히 얘기하면 가치잖아요. 중국을 비롯한 이 사람들은 정의롭지 못하고 기술을 탈취하고 양극화를 오히려 조장하고 또 인권을 뭐 하고 이런 이 가치라는 측면에서 미국이 시종을 몰고 나갔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건이 두 개죠. 사우디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름 좀 생산해 주세요. 미국이 숙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에 25% 관세를 줬는데 그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관세를 좀 깎아볼까 하는 거죠. 대세는 조장은 없습니다. 크게는 지장은 없지만 미국이 그 정도로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략성 모호성을 윤석열 정부에서 기분이야 시원하겠죠. 한번 붙고 뭐 이렇게 그냥 뭐 비행기 뜬 TV 화면 보고 하면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경제나 우리의 미래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간 이제 조금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직설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제 또 경기가 바닥이다. 근데 이게 이제 바닥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냐. 바닥을 더 파서 지하실 3, 4, 5층까지 있을 것이냐. 아니면 뭐 지금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과거에 보니 기업 가치가 주가로 얘기해요. 기업 가치가 이 회사를 다 청산했을 때 가치랑 똑같으면 기업 가치가 맞는 거잖아요. 그럼 종합지수가 2,400포인트가 대충 맞아요. 2,400. 그런데 그 회사가 땅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경기가 나빠지고 금리가 올라니까 땅값이 지금 공시지가로는
이게 이제 이 PBR 1배라고 하는 건데 지금 맞는데 시간이 지금 자기나 가지고 있는 자산이 땅값이 뚝 떨어지면은 자산 가치가 더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게 예를 들어서 그 회사 적정 가치가 원래 10,000원이었는데 주변에 땅값이 떨어지고 또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자 비용을 더 내갖고 회사 가치가 떨어져서 적정 가치가 9,000원이 되는 거죠. 바닥은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로 놓고 보게 되면 주식은 바닥권에 근접하고 있으나 그럼 바닥이 중요한 게 언제 올라가요잖아요. 언제 올라갑니까? 근데 이거는 모른다는 얘기죠.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론을 얘기할 수도 없고 너무 일러요. 왜냐하면 금리 지금 우리나라 1.75인데 지금 대략 내년 말에 3% 이상 간다는 거예요. 그 중앙은행 금리가. 기준금리로. 네, 기준금리가. 그러면 일반 금리는 지금의 6% 7%인데 더 많이 올라가겠죠. 채권은 아직 바닥이 아니라 이제 시동 걸고 지금 올라가는 중이란 말이에요. 미국도 1.75인데 뉴스 보니까 지난 주말에 7% 간다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순서가 있어요. 주식이 제일 먼저 바닥을 잡고요. 주식 채권이 바닥을 잡은 다음에 원자재라든가 식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함께 잡고 부동산이 제일 마지막에 바닥을 잡더라고요. 근데 부동산이 이제 하락을 시작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닥론을 꺼내기에는 너무 좀 빠르다. 사실 우리가 지금 시작한 지 뭐 꽤 됐습니다만은 아주 호기심 있는 주제가 나온 겁니다. 바닥을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큰 테두리 안에서 이것의 흔들림을 봐야 되지 바닥만 보면 지하실만 계속 하다가 사람 앞길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부동산에 대한 것은. 이 얘기가 굉장히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여기서 얘기를 더 풀어나가기에는 조금 우리가 궁금증만 남겨두고 2편에서 이 얘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요? 계획은 없지만 한번 2부를 좀 하죠. 그렇게 2부를 통해서 좀 더 우리 홍성국 의원님하고 그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